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세무 2급 과정.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소득세법 관련해서 총 7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이거는 하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이고요. 소득세법은 소득세법입니다. 각 법 간에 상호 간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가 나는 점도 있는데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법을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소득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금융소득 이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는요, 자,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소득세는 개인한테 부과되는 거, 법인세는 법인한테 부과되는 거. 하지만 동일하게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봐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은근히 한 번씩 나오는 주제들이거든요. 응능과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응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반되는 개념으로 응익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효익을 느낀 그 크기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소득세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부담할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자, 이 능자가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부담 능력. 자, 그래서 응능과세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이 부담 능력 크기에 따라서 달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진세율이라고 많이 들어봤다, 그죠? 하지만 누진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초과 누진세율은 각 단계를 다 밟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누진세율은 이 범위가 있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 포함되는가, 그럼 이 구간이다. 그럼 이 구간의 세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게 누진세율이거든요. 하지만 소득세는 우리 6%, 15% 전부 다 과세 표준이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인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인적인 사항을 조금 고려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자, 응능과세,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인적 공제 반영한다는 거, 우리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그리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거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예외적으로요, 이자와 배당소득은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이 이자 비슷하면, 배당 비슷하면 그것으로 보겠다, 그것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비슷한 것은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열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요, 이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 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가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 세대가 있는데요. 남편도 있고 그리고 그 아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명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두 명을 합쳐서 가세를 하지 않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세를 하겠다는 게 개인 단위 가세입니다. 그리고 신고 납세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에 의해서 가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신고세목이라고 하는데요. 상반된 세목으로 우리 상속세, 증여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세목들은요, 부가세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거는요, 협력 의무에 불과한 거고 가세관청에서 이 가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득세는 신고를 하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고 납세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 가세하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가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분리가세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류해서 가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세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소득세의 특징, 자, 요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소득세 가세 방법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종합가세를 하는 방법, 분리가세를 하는 방법, 분류해서 가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분리가세, 분류가세. 우선 종합가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가세는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세하는 것을 종합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종합가세를 할 때 분리가세 소득이나 또는 분류가세 소득이 있다면요, 이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합산가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가세, 분류가세 소득은 종합가세를 할 때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분리가세는 분리가세 방식으로 가세가 종결이 되고요. 분류가세는 분류가세로 가세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리가세도 우리가 나중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뭐 예납적 원천징수 그리고 뭐 완납적 원천징수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가세에서 완전히 빠지는 분리가세 소득은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할게요. 자,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다 종합해서 가세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분리가세 소득과 이 분류가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가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분리가세 해볼게요. 분리가세는요, 일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건설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들 있죠. 건설 현장에. 자, 그리고 우리 아르바이트는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근로를 하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설 현장 노동자나 또는 이런 아르바이트 학생 모두 다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현실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하고
같이 그렇게 똑같이 맞아떨어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소득으로 가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한 2, 3일 동안만 일하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용 근로소득입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분리가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요. 이 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해도 되고 아니면 분리과세로 가세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발생되는데 나는 분리과세로 선택을 해서 한다면요. 완전히 분리과세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 살펴볼 거거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여지없이 분리과세로 가세가 종결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적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입니다. 자,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면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든지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 나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초과가 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뭐 초과분만 종합과세 이게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가 되는데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랑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액 이것도 종합과세랑 분리과세랑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천 징수를 하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거는 완납적 원천 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분리과세 소득이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분류과세 소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분류과세 소득은요. 자, 느낌을 보세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요.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퇴직소득과 이 양도소득이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로 과세 사건을 종결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생긴 경위를 따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퇴직소득 이게 단기간에 발생되는 게 아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려 35년씩 근무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양도소득. 우리가 어떤 주택을 판다 또는 어떤 상가를 판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다가 통상적으로 이 양도소득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이유를 보니까 어떤 일정 기간에 누적해서 갑자기 일시에 발생이 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에 발생하는데 그 기간 동안 누적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는 결집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결집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가세를 한다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 공부 첫걸음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배워볼까요? 자, 소득세, 우리 직접세에 해당되죠. 곧 납세 의무자가 그 부담을 한다, 그죠?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 본다면 완전히 양극화시켜서 한번 볼게요. 거주자는 한국인입니다. 비거주자는 외국인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 외국인으로 사실 세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거주자를 볼게요. 국내에 주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가세 기간 중, 자, 1년 동안 18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거소는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못 두나요? 180일 이상 거소를 못 두나요? 외국인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조금 느낌을 닫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상 이 거주자에 해당되게 되면 그냥 한국인처럼 국내국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납세 의무를 지고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세권에 미치는 그 범위가 국내에만 해당되겠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지 국적을 가지고 한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돼요. 한국인 중에서도 비거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 오질 않아요. 국내 주소도 다 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한국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국적자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적 가지고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영주권, 시민권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런 걸로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판단하면 안 돼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 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실익이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국에까지 미치느냐, 거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주자의 요 개념 있죠,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소나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얘기하고,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소득세 가세 기간 살펴볼 텐데요. 자, 소득세 가세 기간 중요합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원칙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이거 변경 안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왠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싶어. 그런 거 안 됩니다. 누구나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가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3월 1일 날에 개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3월 1일 날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근로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규 사업자든 뭐 중간에 폐업을 했든 아무런 과세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부가치세법을 끌고 오면 안 돼요. 네, 부가치세법은 신고 기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폐업을 했으면 폐업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소득세의 과세 기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변경 불가합니다. 아셨죠? 뭐 신규 사업자, 폐업 사업자 어떠한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자,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 그 소득자 본인이 사망할 때, 소득자 본인이 나는 이 나라에 미련이 없어.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그럴 때. 자, 그럴 때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사망했다. 다시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종결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왜냐하면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사망자한테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망한 날이 상속 개시이기 때문에 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은 다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날 이후에는 절대로 이 사망자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요, 우리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하고 똑같아요.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잘 기억해야 돼요. 말일부터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사망한 날이 3월 15일에 사망일이 되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3월 15일이 되겠다. 그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이 3월 달이고 말일은 언젠가요? 3월 31일이 말일이 되겠다. 그죠? 이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4, 5, 6, 7, 8, 9월 말일까지 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고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출국한 날까지, 아셨죠? 출국한 날까지. 그리고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 세금 내고 출국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출국이 전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세 기간, 특히 사업자들, 신규 사업자, 뭐 폐업 사업자 다 상관없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납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지 사업장을 판정을 했다. 그죠? 왜냐하면 사업장으로 보는 소재지가 납세지였기 때문에. 자, 우리 소득세 납세지는 조금 심플합니다. 어떠냐면요, 거주자는요, 해당 주소지 있죠. 주소지를 납세지로 봅니다. 자, 그런데 거주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주소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머물고 있는 장소를 납세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요, 이 사업장 소재지를요, 납세지로 지정 가능합니다. 강제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아셨죠? 비거주자는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소가 있으면 당연히 거주자가 될 거니까 상관이 없겠고, 잠시 모르는 거소 이런 거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명확한 위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어디서 벌어? 예, 국내 사업장 있는 소재지에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비거주자의 납세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참 애매한 표현이다. 그죠? 네. 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납세지. 자, 주소지, 거소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 조금 구분해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는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표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자,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덩어리를 조금 자를게요. 자, 요렇게 조금 잘라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자, 우리 소득은요. 자, 우리 금융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도 있고, 그리고 연금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제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돈으로 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또는 우리 펀드 같은 것을 가입함으로써 이런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별도로 제가 원래는 근로자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도 말이 되겠다. 그죠? 자, 아직까지 나이는 안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한 번씩 강의를 나가거나 방송 촬영을 하면서 기타 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이 소득을 모두 다 합쳐서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종합소득세를 이렇게 다 합산해서 가세를 하느냐? 초과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는요. 자, 보게 되면 위에 보면 전부 다 수익금액, 사업수익금액, 근로수익금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수익금액에서 뭔가를 차감하게 되면 그때는 단어가 변경됩니다. 이제부터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소득금액이라고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변신. 자, 다 보면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어떠한 수익금액에서 뭔가를 차감하게 되면 그때 소득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수익금액을 묻는지 소득금액을 묻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금액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 수익금액이 뭔지 소득금액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소득금액은 뭔가를 차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뭔가를 차감한다는 것은 자, 우리 기타 수익금액, 자, 우리 기타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경비를 지출한 게 있다. 그죠? 자, 그거를 뺀 나머지 순수한 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은요. 이런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주는 걸 차감하고 나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업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제 순수한 이윤인 이 사업소득금액이 되잖아요. 자, 하지만 이자수익금액, 배당수익금액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배당수익금액은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이 되고요. 이자수익금액은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이자나 배당소득은요. 불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경비를 지출한 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은행에 이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택시를 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곧 수익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수익금액들은 전부 다 차감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차감을 하고 나서 전부 다 소득금액으로 옷을 갈아입었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더합니다. 자, 전부 다 더합니다. 전부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종합소득금액에는 이 분리과세 소득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차피 분류과세 자체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 소득금액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가세표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표는 어느 것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소득공제까지. 소득세는 인세잖아요. 인세. 인적사항을 고려해야 되죠. 자, 누가 더 부양가족이 많은지, 누가 더 부양가족이 많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은 돈을 썼는지, 그래서 이 종합소득공제에서 이런 인적공제라든가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소득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가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가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제가 이 세율은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초과 누진 세율 어떻게 되나요? 자, 6%부터 지금 42%까지 있다. 그죠? 내년도부터는 42%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고 2020년까지는 42%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세표준을 6% 그렇게, 15% 그렇게, 24% 그렇게 전부 다 더해 넣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초과 누진 세율 구조고요. 만약에 이 가세표준이 그냥 24% 안에 적용이 되는데 24%를 그냥 곱했다. 그러면 그냥 누진 세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그제서야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세액이 산출되고요. 그리고 또 인적 그 내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약간의 세액공제 이런 감면을 차감해 줍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산세를 더해주고 원천 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있는데 어렵지 않다. 그죠? 전부 다 빼고 더하고 곱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소득금액을 얘기하는지, 가세표준은 어디까지 한 것을 가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 세율은 가세표준에 곱하는 건지 소득금액에 곱하는 건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깨끗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소득세의 기본 개념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각 소득별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금융소득은요, 우리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자, 분리과세로 가세가 종결돼 버립니다. 아셨죠?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전 본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안에 이제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금융소득 그냥 금융수익금액이라고 할게요. 자, 금융수익금액 자체가 금융소득금액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하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구나.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이하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만, 미달 이런 표현들이 많았죠. 소득세법에는 이하, 초과 이런 개념들이 조금 많아요. 물론 미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자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이죠. 그리고 채권, 이런 이자와 할인액도 이자소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RP라고 하는 판매조건부 매매 차익, 얘는 매매 차익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판매조건부는 이게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매 차익이지만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아하, 보험 차익도 우리 이자 소득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리고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뭐 지금은 이런 것들 없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입니다. 자,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B가 A한테 자, 금전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A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금전을 차입했기 때문에 B는 A한테 무엇을 주죠? 이자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일반적인 개인인지 그리고 어떤 대부업,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인지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그냥 일반 개인이라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금융업을 영위하게 되면 비영업 대금이 아니고 매출액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요. 자, 일반 개인이 잠깐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소득으로 바라봅니다. 이자 소득, 원천 징수세율이 다른 이자 소득보다는 조금 높아요. 하지만 이런 대부업처럼 금융업을 하는 개인이었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매출액이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자,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별다른 없는데요. 그죠? 네, 그런데 팔고 나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가 이 비영업 대금과 관련한 우리 가세 문제 조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소득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소득, 저러한 소득 이렇게 열거하지 않은 소득들은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 위와 유사한 이자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유사한. 자,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거랑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게 이자소득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이자소득의 범위 내용이 많은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요약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된 소득하고 그리고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자소득은 맞는데 가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다. 그죠?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요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금과 그리고 법정이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손해가 발생해가지고요.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를 함께 수취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받은 소득에 대해서 이거 가세를 해야 되나?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금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요. 모두 다 가세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거의 모든 세법이 조금 아프거나 조금 안 좋은 상황이거나 그런 상태에서 받은 거는 웬만하면 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신적, 물리적,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가세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위반이나 해약에 따라서 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가세를 하는데요. 이자잖아요. 그러면 이자 소득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세를 하냐 하면 전부 다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액면이 이자인데 왜 이자 소득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손해배상금으로부터 파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주택을 발견하고 저 주택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사진 않겠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저 부동산 주인과 주선을 해가지고 내가 저 부동산 주택을 사겠다고 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줬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제가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수취를 했는데 저한테 되돌려주지 않은 매도인 상태, 저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런 매도인은 그러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외상 매출금의 연체이자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외상 매출을 일으켰는데요. 그 매입을 한 매입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너한테 외상 매출금을 줄 여력이 없으니 시간을 조금만 미뤄주면 그에 따른 돈을 조금 더 얹어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그죠? 그 연체 이자는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파생되었어요? 외상매출금에서 파생이 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더 부풀려서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자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가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소득으로 가세를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소비대차로. 그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 이 외상 매출금을요, 이제 돈을 빌려준 것으로 그것을 우리는 소비대차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과 관련이 되었어도 우리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비대차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사업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이자라고 돼 있지만. 그리고 좋은 목적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이익들 있죠. 네,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계약의 위반, 기타 소득이고요. 그리고 연체이자는 사업소득이다.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이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수입시기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적인 것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를 읽어보면 거의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5천만의 국민이 예금 통장이 또는 적금 통장, 보통 예금 통장이라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요, 실제로
이자가 지급될 때 그때를 수입식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수입 시기를 정해야지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 징수를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약이 있거나 해약을 했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몸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다. 그럼 전입된 날을 수입 시기로 하는 거고, 해약을 했다. 해약일을 수입 시기로 하는 거고,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하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연장, 몸본의 전입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세금 내고 연장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채권을 미리 당기는 효과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긋지 않으면 가세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세금 내고 연장해라.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명, 무기명 이런 개념들이 나올 건데요. 자, 무기명은요. 원칙처럼 우리가 수입 시기를 잡아요. 실제 지급을 받을 때. 무기명이니까 누가 받는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갈 때. 그죠? 그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 자, 기명이다. 기명이면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날짜를 수입 시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요. 거의 비슷한 개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배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 소득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뭐냐면 이게 펀드예요, 펀드. 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A와 B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자금을 합쳐가지고 우리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돈을 출자를 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경영에 소질이 없어. 나는 대신에 너희들이 부족한 출자금을 내가 더 출자를 할게. 난 대신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게. 그렇게 경영에 미창가하는 공동사업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업자를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앞에 요거 하나 딱 집어넣어 볼까요?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 아셨죠?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경영에 미참가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함께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받는 소득들 있죠.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아니고요. 단순한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유사배당소득.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유사배당소득들. 배당하고 비스무리하면 배당으로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배당 볼게요. 자, 일반 배당.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법인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익금이 발생해서 배당하는 것을 일반 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익 배당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것도 배당입니다. 또는 의제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배당인 거예요. 자, 잉여금, 자본 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배당, 그리고 자본을 감소시키거나 감자나 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금전을 분배받을 때 의제로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정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어떤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조법이라고 하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간주 배당이라고 합니다. 짧게 국적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들을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의제 배당, 인정 배당, 간주 배당. 그게 각각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좀 살펴봐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도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무기명 주식 누가 받는지 모르니까 실제 지급일이다. 기명 주식은 누가 받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당 결의일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결의일에 수입 시기로 잡고 그리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실제로 배당을 실현을 하는데 그때는 수입 시기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제 배당, 인정 배당, 간주 배당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조금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볼게요. 자, 응여금을 자본 전입한 의제 배당이다. 자, 전입 결의일입니다. 그죠? 자, 우리 전입합시다라고 했는 날 결의일. 그죠? 법인의 분할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 배당은요. 등기일이에요. 결의일이 아니고 등기일이에요. 자, 해산을 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표현이 해산 등기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린 표현이에요. 언제요?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이에요. 해산을 한다는 거는 이제 회사를 더 이상 운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빚은 빚대로 갚고 자산은 자산대로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처분이 잘 되려면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 전부 다 환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은 재산을 이제 주주들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해산 등기일, 뭐 배당 결의일 그런 게 아니고 잔여 재산 가액이 확정이 되면 이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외울 수 있죠? 자, 인정 배당은요. 결산 확정일이에요. 결산 확정일 아셨죠? 네. 자, 간주 배당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펀드,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지급을 받는 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금융소득은 어떻게 가세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중요합니다. 무조건 분리가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소득은 절대로 종합가세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분리가세로 가세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조건부 종합가세는요. 일정 요건, 그러니까 우리 2천만 원 요건이 있었다. 그죠? 2천만 원 초과가 되게 되면 종합가세 하겠다. 안 되면 분리가세 해라. 이런 겁니다. 무조건 종합가세는요. 무조건이잖아요. 이거는 다 필요 없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종합가세 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원천징수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세되는 방법을 암기를 하면서 이 원천징수세율도 같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외우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비실명 이자 배당 42%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을 때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분류가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요. 다 14%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해준대요. 그래서 저율로 세금을 냅니다. 그 일반적인 이자 배당 기본적인 겁니다. 14%입니다. 비영업대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가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깔끔하게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무조건 종합가세 대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있죠?
자, 이걸 왜 종합과세 하느냐? 사업소득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하면서 왜 배당소득은 요건 갖췄을 때만 종합과세 하느냐? 그런 형평성을 이렇게 고려를 한 거죠. 그리고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이거는 가세 재원으로 노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알아서 다 합산해서 알아서 그 합산해서 신고를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관련된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소득세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배우는 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이번에는 옳은 거다, 그죠? 자, 틀린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소득세의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원칙으로 하나, 왠지 하나 그러니까 조금 느낌 이상하다, 그죠? 자, 원칙입니다. 사업자 선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선택 안 됩니다. 자, 2번.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주소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원칙은 우리 거주자는 주소지를 그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3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가세한다. 틀렸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면 안 되고 분리과세 그리고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득세 가세 기간은요,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업 개시, 폐업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전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소득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약간의 부가지세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상반된 것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분리해서 공부를 좀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소득세 공부 시작을 할 텐데요. 소득세에 중요한 부분들 많으니까 조금 관심 어리게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